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재표결합니다. 민주당은 20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친선 모임을 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안 전 지사의 정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지금 뒷전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쌍특검 상정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첫 소식 정민진 기자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65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탄핵 공방을 벌이며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또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의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일명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20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20일 날 처리해도 늦지 않고 그다음에 28일은 자동 상정됩니다.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법안도 처리할 예정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42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정치를 많이 배웠다며 김기현 대표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중앙 당사에 들어섭니다. 위원장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45분여간 진행된 회의 끝에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초 혁신위가 밝힌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42일 만에 조기 종료한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절반의 성공이란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맡기고 당에 맡기고. 사실상 혁신안 수용을 거부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도 당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 같아 또 죄송하고 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협조로 용두사미가 됐다며 혁신위를 좌초시킨 건 지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진과 친윤계 의원 희생안이 포함된 종합혁신안은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 당 지도부가 혁신안에 대한 존중과 추후 반영 의사를 밝히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권한을 강화하는 당원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발한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치당이라는 비판까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나왔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도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낙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의결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감점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비명계는 공천룰을 바꾸는 건 비명계 학살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는 건 친명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거친 말을 쏟아낸 이유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조기 해체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공천룰 개정의 명분으로 든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 20년 집권론을 주장했던 이해찬 민주당 고문은 내년 총선에서도 최대 180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고 단독 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표는 지난달 내부의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낙관론을 경계해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제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당내 주류 의원들 향한 이 희생 혁신안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영환 위원장, 이 혁신위 출범 당시 자신에게 전권을 준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다소 서운한 감정을 비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했죠. 목소리를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단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글쎄요, 발언 중에 여러 가지 웃음도, 허탈한 웃음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저 발언의 의미는 어떻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전권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다니요. 뭐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라는 생각도 깔려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일반으로 해석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의 높은 수에 제가 당했네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도 정치 현실의 노편벽을 실감했다는 사실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본인과 인요한 씨 본인과 혁신위원들이 내세운 이상적인 접근이 정치 현실의 벽에서는 부딪히니까 무화되더라, 없던 일이 되더라. 예를 들면 국회 정치 일정 때문이라도 예산안이 통과 안 되고 국회가 진행 중인 마당에 당대표의 불출마를 끌어낸다든지 중진들의 험진 출마, 친윤들의 험지 출마론을 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둘이 만났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저런 논리로 설득했을 거다. 이것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게 아니고 제가 책임지고 해낼 테니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이제 혁신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로 공관위의 시간이 되는 건데 결국은 공관위에서 혁신위가 냈던 안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공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네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정치적 현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쭙게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가 용두 3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당시 출범에서 최대 이슈는 당정 관계였거든요. 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건 일단 뭐 나라님이란 표현을 직접 인 위원장이 쓰면서 예. 덮어두고 뭐 일단 놔두고 접어놓고 뭐 이걸 깔았어요. 네네. 뭐 그것도 이제 스타팅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진짜 문제는 혁신안 2호의 권고사항이었던 바로 문제 불출마 이것이 굉장히 큰 그림이 아닌가요? 뭐 혁신이라면 혁신이고 뭐 판을 바꾸는 결정적인 거였는데 예. 사전 정지 작업이나 뭐 마중물을 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훅쑥 들이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막 밀어붙였는데 사실 혼자만 얘기하고 메아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심심유곡에서 소리를 질러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아무도 없는 결국은 혼자 소리치다가 물러난 격이 돼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각에서는요, 이게 김기현 체제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이게 지금 뭐 휘청이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김기현을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죠. 예. 번 것은 시간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가장 우려했던 게 혁신이 내부에서 예. 자 우리 해산하겠다, 자체 해산한다. 예. 그럼 당 지도부 물러나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혁신 같다라고 비대위 안을 던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6일 날 만나서도 예. 시간을 달라, 내 혁신 의지를 믿어달라. 그래서 혁신의 의지, 예. 변화의 의지를 믿겠다라고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시간을 벌었는데 네. 또 한 번 그 주연은 역시 당의 주역은 대표고 인류한 혁신위는 조연, 핵심 조연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완전하게 굳어졌느냐는 대목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앞으로 모든 시선은 김기현 대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말을 바꾸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계속 안 올라갈 경우에는 김 대표의 오롯이 책임 또는 시선은 그렇게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대목에서는 오히려 부담은 고스란히 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글쎄 뭐 어떻게 보면 시간 벌기로 했다 치더라도 야당의 분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뭐 법원 검찰 리스크 이런 게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소진이 있다. 다만 대표직은 유지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총선을 김기현 2기 체제로 갈 수 있다라고는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지휘하고 다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한동훈, 원희룡 두 전직 장관이 전면에 부각되는 나서서 지휘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요, 공관위를 출범시켜서 혁신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혁신위가 관철시키지 못한 이 친윤 주류 뭐 희생론, 과연 공관위가 그러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관위원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겠죠. 예.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윤심이 별로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의 중진들 지도부가 윤심에 대해서 뭐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심의 어떤 작동 방법, 예. 윤심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예.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마중물 예.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 여권에서요, 분당을 해서 서로 이제 나가겠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그럼 와봐라, 한번 붙어봐라. 거기가 이렇게 험지가 아니지 않느냐, 험지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태희 전 비서실장 현재 교육감이죠. 예. 삼선을 할 때는 영남이었어요. 그런데 예. 그 이후에 분당 가부를 민주당이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당이 영남이 아니다라고 김병욱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박민식, 김은혜 두 사람의 분당을 놓고 혈투는 사실 여의도에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여기에 예. 이영 전 지금 현재 장관이죠. 아직 장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중석이. 이영 장관까지 끼어들면서 이게 사실 혁신위에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실패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뭔가 좀 방향이나 성과가 있었다면 예. 이렇게 용산 출신이나 강요 출신들이 분당을 놓고 혈전을 벌이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대통령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에서 이 분당을 문제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와 공천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이라서 비명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 것도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치.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말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프랭카드 펼치고 죽여버리겠다. 당에서 나가라. 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1년 전에 규정을 바꿔라 라고 얘기한 것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봤고요. 자, 지금 직접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 전대에서요,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 또 총선 때 현역 의원의 평가 감점 확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체제를 강화하고 비명계 학살의 사전 작업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 뭐 예를 들어서 소통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확정을 해버렸어요, 저렇게. 이게 별로 지금 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크죠. 권리당원 문제는 사실 역사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영남 지역의 당원들이 아주 약한 상황에서 예. 영남 지역의 권리당원들에게 또 영남 지역의 대의원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겠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바꿔버려서 결국은 권리당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반대를 예.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고요. 이 현역 평가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자의적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뭐 항목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자의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천점만점이거든요. 예.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3분의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지금 그 비중을 다시 또 훌쩍 높여놨기 때문에 예. 자의적인 것을 더 힘을 실어주게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의 의문이 지금 자꾸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그러니까 정성 평가,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는 평가 항목을 늘렸다, 비중을 높였다. 이러니까 그 확률이 높아졌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이미 그 비중이 상당히 있는 데다가 그 비중의 비중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총선 직전에 공천룰을 바꾸는 것 당원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부터 뭐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키게 하다, 이런 지적 나왔는데 이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제기한 거, 그러니까 김영애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당 대표보다 안 지키 직격을 했잖아요. 그게 홍영표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되면 이재명 대표 아프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녹색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부결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가결됐고, 하지만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기각됨으로써 정치 생명이 연장됐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고, 제 눈에 띈 대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언한 의원들이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영표, 설훈, 전해철, 윤영찬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이른바 비명계들이 서서히 이제 공개적 석상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뭐 절박한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김용 씨가 5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게 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자극제가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이 가도 되는 거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검찰이 아직 살아있네라는 이게 환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통과됐지만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율을 보니까 370대 한 16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재명 당이긴 하지만 중앙위에서도 그래도 한 6대 4, 60 몇 대 30 몇 정도는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서서히 생겼다는 게 민주당을 보는 제 눈에 띈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낙연 전 대표, 이 대표의 회동 여부에 사진 한 장 찍으면 의미가 없다. 뭐 지난번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애둘러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죠. 지금 옆에 나오신 신 의원도 이 대표가 그 사표를 가지고 나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명락 회동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성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회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돼야죠. 예. 어젠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 어젠다는 두 가지라고 예시당초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는 도덕성 문제고요. 하나는 당내 민주화인데 도덕성 문제는 지금 11월 30일에 있었던 김용 재판에서 이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 사전 예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왔고요. 예. 정치자금 문제 그리고 광주 지역에 뿌린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김인섭 그 백현동 사건의 이 주모자죠. 예, 떴다방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분 그 재판이 곧 나옵니다. 1월 초나 중순에는 나오는데 이건 백현동의 사전 예비 판결일 거고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유포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월 30일 날 굉장히 심각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심일 뿐이고라고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뭐 사전 예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대장동하고 이제 앞으로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태도 표명을 가지고 당내에서 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방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당내 민주주의인데 지금 이게 공천 작업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이나 기구의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신뢰가 안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젠다를 가지고 해야지 계속 공천권을 가지고 이 당내에 어떻게 보면 괴이한 고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젠다를 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은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대화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낙연의 탈당이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탈당이 아닌 분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또 이원욱 의원 삼총리 신당을 가정하면서 그게 진짜 민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른바 개딸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요? 그 만약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게 주목됐잖아요. 이원욱 의원의 전원이긴 하지만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 모습을 보이다. 현재 민주당이. 그리고 비주류가 완전 무시된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정세균, 김부겸, 우리 이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여기에다가 멀리는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있고 이런 식이라면 원로 그룹이 당의 주류를 지켜온 그룹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확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의 말 가운데 사실은 가정법을 썼습니다만 이 세 명이 연대가 해서 사실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게 진짜 민주당이고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들의 당으로 뭐 남게 된다. 이 대목은 아픈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뭐 가정법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비주류의 시각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이런 상황에 총선 낙관론을 펼친 분도 있습니다. 전 정부 당시 20년 집권론을 주장했던 이해찬 상임고문인데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거기서 50개만 먹어도 60개만 먹어도 144석 된다 아닙니까? 70개를 먹으면
153대 된다네. 단독과 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을 말하는 겁니까? 희망이긴 한데 저는 저분이 저런 식으로 아직도 살아있구나 느낌이 들고 말하는 근거를 따져보면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는 30개 먹는다. 부울경에서는 7개만 먹어도 된다. 그다음에 뭐 충청에서는 지금 22개인데 5개 놓친다 치더라도 3개 지역 합쳐면은 84개다. 수도권에서 얼마냐? 현재 120개인데 30석을 뺏기더라도 우리 70석만 되더라도 그래서 154석이 되는 나름 분석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구나. 선거 전략가인 거는 맞다. 본인의 희망도 깔려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은 뒷배가 배후가 이해찬 전 대표구나 느낌이 팍 들죠. 알겠습니다. 낙관론에 경계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다?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실제 저렇게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입으로 발설하는 것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해찬 전 대표의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걸 입에 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새몰이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전 대표의 포부와 달리요 연대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제3지대 인사들 대부분이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신당의 주제가라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 내용을 빗대서 겨냥을 한 겁니다. 이태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창당 시한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신당 또는 탈당 후 창당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공개 토론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연대 상대로 언급했던 야권 인사들은 이준석 신당의 실체에 의문을 표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양양자 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해 함께할 수 있을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만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이준석 신당 주제가로 추천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의 모습이 이 전 대표와 어울린다는 의미의 발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연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27일 창당한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은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입니까? 깔려 있죠. 그러니까 깔려 있습니까? 기대한 만큼의 변화 없으면 27일 날 탈당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제가 계속 뭐 전제 조건을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로부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변화를 할 수 있다. 같이 하자는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제주도를 찾아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원하는 겁니까? 말은 뭐 알겠는데 이게 지금 일관성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헷갈리는 이 메시지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방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주제가로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하게 했어요.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당내 핵심 그리고 대통령실, 대통령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못 만드니까 만들지 못할 거니까 너무 높은 값을 쳐주지 말라. 정치적 비중을 두지 말아 달라는 건데 글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지언정 보십시오. 적어도 수도권에 지금 핵심은 수도권 중도 청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격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냐 지고 싶으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렇게 비아냥거린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이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지사, 안희정 지사죠. 이 최근 지지자들과 함께 1박 2일 모임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안전지사가 최근 정치인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복귀를 위한 시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귀까지는 뭐 굉장히 험난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안전지사의 지지자들이 문제가 됐던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끈끈하게 지금도 모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근데 복귀는 아직은 그렇게 시점이나 과정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지자들은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 글도 남기고 있죠. 안 전 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게 2차 가해를 증폭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차 가해라는 표현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년 6개월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 받아서 다 감옥 생활하고 겨우 작년에 8월 달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나왔고, 그러면 본인이 나는 결백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마당에 뭔가 2차 가해라는 말은 저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쉽게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거는 맞지만 본인 잘못이 했으니까 하지만 평생을 또 저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숨어 지내야 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떤 피해 여성과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니까 그런 거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2차 가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신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당연하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수백 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속옷만 입은 남성들이 체포된 영상이 지금 SNS에 올라왔는데 하마스는 이들이 모두 민간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들이 몸을 웅크리고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검문을 받는 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남성 수십 명이 눈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있고 또 다른 사진에선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들이 이스라엘군에 투항한 팔레스타인 남성들로 하마스 대원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자 지구에서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לוחמי צה"ל ושירות ביטחון כללי עצרו ותחקרו מאות חשודים בפעילות טרור. 하마스는 이들이 모두 비무장한 민간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들이 계속된 공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وفرص عودتهم تتضاءل مع طول مدة العدوان وربما يفقد أثرهم إلى الأبد. 하마스는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 주민 350명이 목숨을 잃었고 누적 사망자가 17,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뒤에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조사에 앞서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예고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송 전 대표 조사 몇 시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송영길 전 대표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달 만인데요. 이곳 서울중앙지검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모이며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 송 전 대표는 잠시 후인 8시 30분부터 이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전엔 자신에게 질문할 생각도 말라며 사실상 묵비권도 예고했습니다. 검찰도 공개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 송 전 대표 압박에 나섰는데요. 이 검찰 관계자는 과거
과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공당 대표를 지냈던 만큼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운 윤관석 의원 등이 모두 구속된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송 전 대표와 재판에 넘겨진 측근들의 연결고리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요, 시청자 여러분, 이 송영길 전 대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상황은 송 전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송 전 대표가 이 스폰서 사업가에게 고맙다 이렇게 뭐 얘기했다,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른바 송 전 대표의 스폰서 사업가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2021년 6월 5일 내지 6일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캠프 해단식을 할 때에 이 사건의 단서가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손을 끌고는 이게 송영길 대표 당선자 테이블로 가서 옆에 앉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려울 때 도와줘서 여러모로 고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맙다는 의미는 자기가 도와준 것은 결국 그때의 한 5천만 원 우리 수표 이것을 바꿔가지고 그쪽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주 공수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맙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자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법정 증언도 나왔는데 게다가 자금 조달에 관여한 측근들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송 전 대표에게는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유리한 정황은 아니죠. 윤관석 현재는 이제 무소속 의원이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렇죠.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불리하다고 나오는 정황을 한번 법적인 의미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당대회라는 건 전국 단위 선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서 도와주고 지지하고 응원을 합니다. 이 당대표는 본인이 선수로 뛰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짚어주신 해단식이란 건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축하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돈을 준 걸 인지하고 있으면 별도로 고맙다고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뭐 손을 끌고 오는 사람한테 내 테이블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고맙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내가 나를 도와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분일 텐데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게 정말 돈을 수수했다는 이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지금 키맨이라고 불리는 박모 보좌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송영길 대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관의 공소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최소한 송영길 이름 석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수사가 대단히 진척이 됐고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가 됐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공소장에 넣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인지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 정황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제 돈봉투 전달자로 의심받는 윤관석 의원 돈봉투 20개를 보관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는 이것 또한 좀 불리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관석 의원이 왜 돈봉투를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그 같은 캠프에서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했던 돈을 실제로 받았다고 하는 박영수 우리 송영길 전 그 의원의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아주 지근 거리에서 송영길 대표와의 어떤 의사소통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윤관석 의원이 기존에 이제 그 수사를 받을 때 그리고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이 사실 전부를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돈봉투 20개를 보관했던 사실 그리고 그것이 3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내가 준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지금 그 진술을 바꾸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돈봉투를
보관했고 그것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완전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 내용이 사전이건 아니면 그 당시에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보고라든가 묵시적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송 전 대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 이러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백을 밝히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피해자로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검찰을 향해서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는지를 좀 되묻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느냐, 속도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도 묻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최근에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모른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의할 때 본인이 이런 이야기로 좀 정치적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기소가 되지 않을 수순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어차피 검찰의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들듯이 항변하는 것이 뭔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으로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돈봉투 수사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첫 소환이죠. 조사기관은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언론을 보니까 공소 사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사를 다 끝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라고 해놓고 또 법원에 가서조차도 묵비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법치주의라 관련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질문을 했을 때에 답하지 않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길게 묻고 짧게 그냥 그 진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내용이 아주 단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사가 짧게 청구가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답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검찰을 상당히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스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것은 검찰의 히든 카드가 뭔지를 보려고 가는 건데 묵비권을 다 행사하면 검찰로서는 증거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증언과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묻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 만약에 또 진술을 바꿔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서 조국 전 장관 같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수사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사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 기각시킬 자신 있다.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기각시킬 자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관석 의원이 자백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선거를 치를 때 이른바 출마자로 나선 사람에게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돈봉투 살포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출마자나 가장 책임 있는 이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아주 이 보고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나 인지했는지가 지금 검찰이 뚫어야 될 가장 유력한 사실관계인 것 같은데 이게 진술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장 청구가 되더라도 기각 가능성도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봐야 할 텐데요.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조미 씨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 씨의 첫 재판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씨는 각각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위조된 서류를 낸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가 기소됐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넉 달 만인 오늘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 씨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조 씨는 조국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영문도 모른 채 부부 말만 따른 게 아니라 가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조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조민 씨의 첫 재판 오늘 열립니다. 조 씨가 입시 비리의 이 수혜자냐 아니면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냐, 뭐 이걸 가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제 공소 사실 자체가 2013년에 서울대 의대에 어떤 그 원서를 냈다가 결국 1차, 2차 서류까지는 합격했고 3차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뷰에서 탈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인 2014년에 부산대 의전에 지금 또 입시 원서를 내서 결국 합격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허위로 작성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그 동양대 그 총장의 그 표창장 그리고 또 서울대 인권 그 센터의 어떤 인턴 확인서 이런 부분을 위조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 서울대 의전과 또 그 부산대 제출한 것은 바로 조민 씨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위 공문서 그 행사 및 업무방해 또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기소가 된 것인데요. 사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관해서 본인은 떳떳하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다가 그 수사를 받은 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만 기소가 되니까 전과의 입장을 완전히 100% 달리해서 공소 사실을 전부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어머니인 정경심 전 그 교수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1심에서 실형 2년이 선고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도 무죄를 그 주장한다 해봤자 법원에서 이미 그 공범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유죄가 사실상 인정된 상황 속에서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 자체를 지금 자백하고 다만 이 검찰이 뒤늦게 이렇게 해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판결의 형이 얼마가 될지는 좀 재판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부인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 자백을 한 것에 방점을 둔 것인지를 아마 그것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조민 씨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 또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혐의 이 두 갈래의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민 씨의 재판에도 결국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 재판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이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조국 전 장관 재판은 아직은 사실심 단계,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상 자백을 한 거는 이 사실관계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갈래가 있는데요. 엄마와 공모해서 이 부산대 의전원에 동양대 표창장을 냈다. 조국 전 장관과 연결고리는 이제 서울대 인턴십 그 부분을 또 의전원에 입시에 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두 선행적인 재판 모두 조민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 이 공모한 혐의 이거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 정 교수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민 씨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민 씨보다는 어머니인 그 정경심 교수의 공소 사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그리고 또 사모투자 펀드 관련되는 것들 또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PC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말소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 합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조민 씨가 징역 4년이 나온다고 예측하기는 훨씬 더 어렵고 오히려 그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를 엄마가 한 1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민 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만약 선고가 된다고 하면은 그 비슷한 것이 될 것이고, 다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아직까지 어리고 자백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 이런 양형을 두고 내부적으로 어떤 상당한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민 씨 이제 앞서서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술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네. 재판부 판단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죄를 본인이 사실상 자백하는 겁니다. 예. 성한다는 거고 뉘우친다는 의미로 재판부에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서요. 이제는 양형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지금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종의 전과가 있는지 나이대인지 그리고 부모가 또 기소돼서 처벌을 받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재판 2심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충북 금강 상류에서 겨울철새 큰고니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만 100만 마리의 철새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진 기자들이 포착한 순간들 함께 보시죠. 큰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의 겨울 철새인데요. 추운 툰드라 지대에서 번식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한반도로 내려와 월동을 합니다. 강릉 경포호에 날아온 비오리들은 숭어 사냥을 하느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포 들녘에는 겨울 철새 큰기러기 떼가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겨울을 맞아서 다시 찾아와준 철새들 반갑기는 한데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철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키고 철새 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주요 철새 서식지와 닭과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일 텐데요. 초동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16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강원 북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안동이 16도, 대구 19도, 울산 20도로 기온이 크게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에도 15도까지 오르며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